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는데 한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러더라고요. 난 세상 헛산 것 같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이는 벌써 60이 넘었어. 그러면서 허무하다고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친구의 말이 생각나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정말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저도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서울로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대학도 못 나오고 기술도 없어서 맨 밑바닥 잡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월급날이면 남들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몸에 안 좋은 걸 내 돈까지 써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최소 생활비만 쓰면서 남는 돈은 전부 다 저축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독하다고 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2명이 생기니까 전보다 더 악착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성실함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같이 술을 마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마시자고 하면 절대 안 마시는데 그 사장님과는 마셨습니다. 사장님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 사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다고 저보고 자신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할 생각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가 제 나이 30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아무리 월급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해도 저 혼자 벌었고 거기에다 처자식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이 많지도 않았고요.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지만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단위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겠다고 하니 그 사장님은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일단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돈은 나중에 벌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너한테 말한 금액보다 더 받고 넘길 수 있어.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회사 규모는 작지만 납품하는 곳도 많고 매출이 상당하잖아. 난 돈보다도 내가 키운 회사를 네가 잘 꾸려 나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장님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큰 돈을 벌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회사를 간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번 들어간 회사가 평생 직장이다 라는 시대였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은 끈기가 없네. 무슨 사고를 쳤으니 회사를 옮겼네.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던 때였으니까요. 수십 년 장기 근속하는 걸 자랑으로 삼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었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군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간두고 사장이 된 거죠.
그때부터 돈이 좀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월급하고 비교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 다른 업체 사장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인맥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도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몇 년이 지나자 제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규모가 몇 배나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었거든요. 제가 집을 사면 집값이 몇 배로 뛰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값어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는 좋았어요. 그 옛날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굴리고 또 굴리다 보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큰 목돈이 있으니 수익률은 작더라도 큰 돈이 되더라고요.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일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가족들에게 인색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돈을 아껴 쓰라고 그랬으니 저는 지금까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 정리를 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다 병난다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체만 놔뒀어요. 처음 시작했던 거여서 애정이 있기도 했고 또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회사여서 그랬습니다. 저는 캠핑카를 사서 쉬는 날이면 아내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서울에서는 잘 보지 못하고 살았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아내와 단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내에게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했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자 했어요. 아내도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줄 알았다면 그 행복을 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였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내는 30년에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저와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고생 많이 했어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자 살면서 못해줬던 거, 그리고 미안했던 것만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요. 벌써 1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네요. 아내가 죽은 뒤에 저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아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었지만 어디 자식이 부모 뜻대로 자라준답니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과도 보지 않고 성적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군대 다녀와서 학교를 졸업했고 앞으로 뭐를 하고 살 거냐고 물으니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공무원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닌데 공부머리 없는 아들이 어떻게 붙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기특해서 최대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붙지 못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데 합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너같이 끈기가 없는 사람이 하면 망하기 딱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죽은 아내까지 들먹이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기도 이제는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다고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길래 이제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하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를 저버리더군요. 처음에는 커피숍을 차리더니 6개월 만에 간두고 두 번째로는 PC방을 차리더라고요.
이것도 한 1년 하더니 답이 안 나온다고 간뒀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운영을 잘못해놓고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변명만 늘어났어요. 가게도 자기가 얻어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니 마지막이라고 술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 불러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개판치니 잘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서 또 때려치웠죠. 한다는 사업은 다 유흥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어서 사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려면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난 이제부터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때부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고 먹더군요. 나이 먹은 아버지는 일을 나가는데 아들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나가서 친구들과 술 먹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30이 넘었는데 한심해 보이고 답답했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안 그랬으니까요. 저와 똑같이 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가 일은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여자가 백수한테 시집 오나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 밑에서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잘 아는 사장님께 취업을 부탁했어요. 제 아들이라고 절대 사정 봐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라고 했어요. 그 회사는 제 회사와 같은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거기서 잘 배우라고 그러면 회사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회사를 물려준다는 말에 진짜냐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이번에 단단히 결심했는지 군소리 없이 잘 다니더라고요. 사장님께 아들 어떠냐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괜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내버려 둔 게 후회되더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걱정을 한시름 덜었을 때 저는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5살 적었습니다. 남편과 오래전에 헤어지고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생각도 올바른 여자였어요. 아들에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군요. 아무래도 먼저 간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러겠거니 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재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좋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재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는 여자였고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저희 뜻대로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양쪽 다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한테는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딸이었는데 한 명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한 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둘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결정한 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자식들은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저희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저희 엄마만 잘 챙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혼하면 아무 걱정 없이 즐기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새롭게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더군요. 먼저 간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오래간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먼저 간 아내도 제가 잘 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먼저 간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개차반 아들 때문에요. 아들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출퇴근이 힘들까봐 사줬습니다. 힘들면 또 그만 다닌다고 할까 봐서 편하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혼한 후에 밥 먹자고 집에 오라고 해도
안 온다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회사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회사를 못 나오는 거면 전화라도 받고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이렇게 무단 결근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더군요.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아니라고 내가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다 말씀하신다면서 아들이 그동안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하시더군요. 늦게 출근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일하다 말고 안 보여서 찾으면 창고에 숨어 있고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외출까지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킨대요. 또 회사 여직원들한테 싫다는데 집적거려서 여직원들 불만이 말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인데 저는 하나도 안 닮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사장님과 헤어지고 난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안 받더군요. 그래서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집에 없는지 벨을 눌러도 아무 소리 안 들리더군요. 그래서 열쇠하시는 분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집안에는 술병이 나뒹굴어 있고 배달해서 먹은 음식의 쓰레기에 발을 디딜 곳이 없더라고요. 청소는 언제 했는지 썩은 내가 진동했어요.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제가 온지도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흔들어 깨웠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남 밑에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 생각해서 참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다들 그렇게 일해서 먹고 살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사업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다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기는 자기래요. 아버지가 돈이 수십억이 있는데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해야 하냐고.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 밑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보기 좋으냐고 하더군요. 또 아니할 말로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꼭 일을 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서 살 거냐고 하니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더군요. 그건 그냥 백수의 날건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재산 준다고 했냐고. 난 너한테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네 힘으로 번 돈으로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한테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몰라라 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살면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들은 놀랐나 보더군요. 아들이 하나라서 애엄마가 감싸고 돌면서 나중에 철들면 괜찮아질 테니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해서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고 달래기만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귀하다 감싸지만 말고 혼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생은 하기 싫고 돈만 만지고 싶어하는 아들을 둔 적 없다고 아들에게 준 신용카드를 뺏었고 오피스텔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밀리면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아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다음날 저를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지금까지 저만 믿고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어제 제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제가 말한 대로 월세도 내고 생활도 하면서 저축도 하면서 살 거라고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충격을 받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도저히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자주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아내와 같이 TV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한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두 분 여행 보내드리는 게 목표라고 앞으로 효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철들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아내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아들이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방 출장을 가는 바람에 집에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좀 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더니 울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도둑 들었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게 하고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진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밥은 잘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안부나 물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 제가 출장을 갔다는 말을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느낌이 안 좋았대요. 통화할 때는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제가 없다고 하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바로 집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는 뭔지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못한다고 했고 아들은 대출 서류라고 했다더군요. 제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제 허락 없이 못 찍는다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허락했고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확인 전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기를 뺏고 멱살을 잡으면서 행패를 부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 보고 헛소리를 짓거린 거죠. 나는 당신이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다 안다. 지금은 당신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니다. 아버지가 나 버리는 것처럼 당신도 버릴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을 때 같이 챙기자 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돈줄로만 본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을 끊는다고 하자 그때부터 이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잘못했다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싫다고 하자 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안 물건을 부수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야 아들이 갔다 하더라고요. 가면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더군요. 아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갔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마땅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회사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놨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도 내놓은 상태예요. 아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살 생각입니다. 현재 아내와는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아내는 너무 무섭다고 헤어지자 하더군요. 자기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발 그냥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당분간 자식들이랑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술 먹고 실수한 거라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절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챙길 수 있을 때 같이 챙기자고 한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말 걱정이네요. 아들이 모르는 어디 멀리 가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돈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데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젊은 것도 아닌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리 이사 가서 조용히 숨어 살려고요. 그러다 아들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사 가서 살아야죠. 이제는 저에게 남은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정말 허무하네요.